안녕하세요. 자, 혹시 이거 내 얘긴데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계약서에는 분명 프리랜서라고 딱 적혀 있는데 막상 일하는 걸 보면 이건 뭐 거의 직원이나 다름없는 거죠. 그렇죠? 요즘 이런 분들 정말 많아졌어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애매한 경계선, 그러니까 내 진짜 법적인 신분이 도대체 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계약서 이름은 프리랜서인데 어째 출퇴근 시간은 칼같이 정해져 있고 상사한테서 업무 지시는 계속 쏟아지고 이럴 때 딱 드는 생각 있잖아요. 이거 이름만 프리랜서고 사실상 직원 아니야? 하는 생각 다들 한 번쯤은 해보셨을걸요. 그럼 과연 법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볼까요? 자, 오늘 설명드릴 내용이 좀 많을 수 있는데 만약에 딱 하나만 기억해야 한다 하면 바로 이겁니다. 법은요, 여러분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써있든 용역계약이라고 써있든 그런 이름표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보는 건 바로 실제로 어떻게 일하고 있는가, 그 실질적인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서 계약서 이름은 그냥 뭐랄까 참고자료일 뿐이라는 거죠. 이게 핵심입니다. 네, 그럼 이제 궁금해지죠. 법은 대체 어떤 기준으로 어떤 돋보기로 이 계약서라는 형식 뒤에 숨어있는 진짜 광대를 들여다보는 걸까요? 그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뭔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저희가 아주 흥미로운 두 가지 실제 사건을 가져왔습니다. 놀랍게도 두 사건의 판결이 완전히 정반대로 나왔어요. 계약 형태는 정말 비슷했는데 왜 한 사람은 근로자로 인정받고 다른 한 사람은 아니었을까요? 바로 이 두 사건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보면 그 비밀이 탁 풀립니다. 자, 여기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분은 서울랜드에서 셔틀버스를 운전하는 기사님, 또 다른 한 분은 미용실에서 일하는 헤어 디자이너. 겉으로 보기엔 비슷해요. 두 분 다 회사에 소속된 정직원이 아니라 용역 계약이나 프리랜서 계약 같은 걸 맺고 일했거든요. 그런데 법원의 판단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버스 기사님은 근로자다. 헤어 디자이너는 근로자가 아니다. 사업자다. 아니 대체 왜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온 걸까요? 이 두 판결을 가른 핵심 키워드가 바로 근로자성이라는 개념입니다. 좀 말이 어렵죠?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법이 당신을 진짜 직원으로 인정하느냐 마느냐 바로 이 문제예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와, 이건 정말 중요한데요. 일단 근로자로 인정받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흔히 아는 퇴직금, 유급휴가, 그리고 부당해고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같은 정말 막강한 법적 권리들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법원이 가장 먼저 따져본 건 바로 지휘 감독 관계였어요. 쉽게 말해서 일할 때 누가 진짜 사장 노릇을 했느냐 이겁니다. 한번 보세요. 버스 기사님은요, 회사가 딱 정해준 노선과 시간표대로만 운행해야 했어요. 심지어 총무팀에서 어디 좀 다녀오세요 하면 예정이 없던 운행도 해야 했고요. 완전히 회사 통제 아래에 있었던 거죠. 자, 그럼 헤어 디자이너는 어땠을까요? 손님 머리를 어떤 스타일로 할지, 오늘은 단골이니까 좀 깎아줘야겠다, 이런 가격 결정까지도 본인이 직접 했어요. 어떠세요? 누가 봐도 헤어 디자이너 쪽이 훨씬 더 내 사업하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나요? 차이가 확 느껴지죠. 자, 다음으로 본 건 바로 돈, 즉 보수를 어떻게 받았냐는 겁니다. 이게 또 아주 결정적이에요. 버스 기사님은 손님을 몇 명 태웠는지랑 상관없이 매달 357만 원, 딱 고정된 돈을 받았어요. 이건 뭐죠? 바로 일한 것에 대한 대가, 즉 임금의 성격이 아주 강하죠. 그런데 헤어 디자이너는 달랐어요. 본인이 올린 매출에서 재료비 10% 떼고 사업소득세 3.3% 떼고 나머지를 가져가는 일종의 성과급, 수수료 방식이었죠. 이건 월급이라기보다는 사업 수익이라고 보는 게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일할 때 필요한 도구는 누구 것이었나 하는 문제도 봤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버스 기사님, 당연히 자기 차가 아니라 회사 이름이랑 로고가 큼지막하게 박힌 버스를 몰았죠. 그 버스 가지고 개인적으로 손님 태워서 돈 벌고 이런 거 절대 안 됐고요. 반면에 헤어 디자이너는요, 자기 손에 익은 가위, 드라이기 같은 핵심 장비를 직접 가져와서 썼어요. 심지어 필요하면 자기 돈으로 보조 인력, 그러니까 스태프를 고용할 수도 있었고요. 자, 그림이 그려지시죠? 한 명은 철저히 회사 자원으로 일했고 다른 한 명은 자기 자원으로 자기 사업을 한 거나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두 사례에서 뽑아낸 핵심 판단 기준들이 바로 이 표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결국 법원이 보려는 건 딱 하나예요. 이 사람이 회사에 얼마나 경제적으로, 조직적으로 종속되어 있는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뭐 업무 지시를 받는지, 월급이 고정되어 있는지, 심지어 사업하다 망할 위험은 누가 지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 따져보는 거죠.
여기 표에 있는 항목들이 바로 그 기준들이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잠시 화면을 멈추고 꼼꼼히 읽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것도 정말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인데요. 이런 상황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나는 분명 A라는 회사랑 근로계약을 썼는데 막상 출근은 B회사로 해요. 그리고 일 시키는 사람도 B회사 상사예요. 자, 이럴 때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내 진짜 사장은 A일까요? B일까요? 대체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다단계 계약 구조 우리 주변에서 정말 흔하게 볼 수 있죠. 맨 위에는 원청이 있고 그 밑에 하청이 있고 그리고 그 하청 업체에 소속된 내가 있는 구조. 근데 만약에요, 이 중간에 껴있는 하청 업체가 나를 부당하게 해고했어요. 그럼 나는 저 꼭대기에 있는 원총 회사를 찾아가서 당신이 내 진짜 사장이니까 책임지세요 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이게 오늘의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 복잡한 질문에 대한 힌트도 실제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메탄주공 아파트 영선기사 사건인데요. 여기서 영선기사라는 건 아파트 시설물을 수리하고 관리하는 분을 말해요. 이 사건이 아주 흥미로운 게 이 기사님이 자기를 직접 고용한 관리업체가 아니라 그 관리업체한테 일을 맡긴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는 점입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먼저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가 관리업체랑 계약을 맺어요. 우리 아파트 관리 좀 잘해주세요 하고요. 그럼 그 관리업체가 이 영선 기사님을 직원으로 채용한 거죠.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구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입주자 대표 회의가 이 관리업체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업체로 바꿔버립니다. 문제는 새로운 관리업체가 이 기사님을 다시 고용해주지 않은 거예요. 결국 기사님은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기사님 입장에선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나를 뽑은 건 관리업체지만 업체를 바꾸고 말고를 결정해서 결국 나를 잘리게 만든 건 입주자 대표회의 당신들 아니냐. 그러니 당신들이 내 진짜 사장이고 이건 부당해고다 라면서 소송을 낸 거죠. 자, 여러분이 판사라면 어떻게 판결하시겠어요? 들어보면 기사님 주장도 일리가 있잖아요. 계약서상의 사장은 관리업체가 맞지만 그 업체를 쥐락펴락하는 실질적인 힘은 입주자 대표회의에 있었던 것처럼 보이는데 과연 법원은 누구를 진짜 사장으로 봤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원은 기자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입주자 대표회의는 진짜 사장이 아니다라고 판결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법원이 본 핵심적인 이유는 이겁니다. 일단 근로계약서는 관리업체랑 쓴 게 맞지 않느냐? 그리고 채용이나 징계, 해고 같은 인사권도 관리업체가 행사했다. 입주자 대표회의가 기사님한테 매일 출근해서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라고 구체적으로 업무 지시를 한 것도 아니지 않느냐? 결국 이 관리업체가 그냥 이름만 걸어놓은 유령회사가 아니고 독립적인 사업체로서 실체가 있는 이상 법적인 책임은 계약서에 도장 찍은 그 관리업체가 져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사실 대법원은요, 이 기준을 굉장히 아주 까다롭게 보고 있습니다. 원청을 진짜 사장으로 인정해주는 경우는 정말 그 하청업체가 그냥 사업자 등록증만 있는 껍데기, 그러니까 유령회사 수준이고 실제로는 원청이 직원을 뽑고 자르는 것부터 월급 주는 거, 매일매일의 업무 지시까지 모든 걸 다 직접 통제했다는 게 명백하게 증명될 때뿐입니다. 법률 용어로는 이걸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했다고 하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현실에서 이걸 노동자가 직접 입증해내기란 정말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다고들 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좀 복잡할 수 있는 두 가지 사례를 깊이 파고들어 봤습니다. 첫째는 내가 근로자인지 아닌지, 둘째는 내 진짜 사장이 누구인지. 그럼 이 이야기들이 지금 이 내용을 듣고 계신 바로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왜 이게 중요할까요? 가장 중요한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네, 오늘 설명드린 모든 내용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원칙. 만약 딱 한 문장만 가져가셔야 한다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법적 권리는요, 계약서에 찍힌 프리랜서라는 이름 석자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이 실제로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그 실질적인 모습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모든 판단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근로자로 인정을 받는다는 건 단순히 호칭이 바뀌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건 정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갑작스러운 해고로부터 나를 지켜줄 든든한 방패가 생기는 거고요.
회사를 그만둘 때 받을 수 있는 퇴직금, 당연한 권리인 유급 휴가와 최저임금, 그리고 4대 보험까지. 그동안 프리랜서라는 이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포기해야만 했던 이 모든 법적인 보호망을 온전히 되찾는다는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대법원 판결문에 나온 이 한 구절이 오늘 내용의 핵심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법원은 이렇게까지 말해요. 단지 월급이 고정급이 아니라는 이유, 또 회사가 세금을 원천 징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성을 함부로 부정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런 형식적인 것들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용자가 얼마든지 자기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와, 정말 멋진 말 아닌가요? 이 문장이야말로 우리 법이 겉으로 보이는 형식보다는 그 뒤에 숨어있는 진짜 권력관계, 그 실질을 꿰뚫어 보려고 노력한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본 여러 가지 판단 기준들 어떠셨나요? 이제는 여러분의 계약서에 적힌 이름표를 잠시 떼어놓고 내가 하는 일의 진짜 모습을 한번 차분히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나는 누구의 지시를 받아서 어떤 방식으로 무엇을 위해 일하고 있는가? 지금 여러분의 일은 어떤 모습인가요?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답 안에 여러분이 미처 모르고 있던 소중한 권리가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